지난 시간에 MRI의 MR 피직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수식도 막 등장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 나오는 수식들은요, 제가 뭐 엄밀하게 뭐 여기 사실 미분방정식 풀고 그런 것도 나오는데 미분방정식을 같이 풀어보고 막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전자기하학을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전자기하학 대부분 다 안 배웠죠. 그죠? 전자기하학이 4학년 2학기에 생체 전자기하학이라는 과목으로 있기 때문에 수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거 설명하기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흐름 정도만 내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그냥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요, 이제 물리적인 어떤 뭐 유도 과정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마그네타이제이션, 우리말로 하면 자화라고 합니다. 마그네타이제이션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온 자료들 중에서 이게 자화죠. 이게 자화. 이게 자화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매그네틱 필드가 걸려가지고, 그죠? 얘네들이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은 요걸 우리가 넷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유도되는 이런 자기장 성분을 우리가 자화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그게 어떤 공간과 시간의 함수로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식은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앵귤러 모멘텀이 여기 파이라고 돼 있을 때, 요 뮤가 뭐냐면 매그네틱 모멘텀이었죠. 매그네타이제이션이었죠. 정확하게 이름이 뭐라고 돼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있죠. 매그네틱 모멘트 벡터죠. 그죠? 그래서 매그네틱 모멘트 벡터가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요 감마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억나요?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라고 불렀죠. 그죠? 이거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앵귤러 모멘텀에 이제 비례하는 값이죠. 그죠? 비례하죠. 여기 매그네틱 모멘트가.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이런 이케이션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은 매크로스코픽하게는 이제 여기 있는 대문자 J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매크로스코픽하게 봤을 때, 그죠? 그때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개의 수많은 그런 원자들의 앵귤러 모멘텀들의 일종의 에버리지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 벌크 앵귤러 모멘텀을 J라고 했을 때 이제 바깥에서 관찰이 되는 그런 매크로스코픽한 관점에서 봤을 때 매그네틱 모멘트가 여기 있는 M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전자기학적으로요, 외부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매그네틱 필드 BT라는 게 걸려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은 요런 이제 이퀘이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크 앵귤러 모멘텀 J의 시간에 따른 미분이 여기 있는 이제 매그네타이제이션, 벌크 매그네타이제이션하고 외부에 걸어준 매그네틱 필드하고 사이에 크로스 프로덕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났을 때 위에 있는 요 관계식에 의하면요, 여기 있는 요 MT라는 게 이제 M 이퀄 감마 J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J는 감마분의 M이 되니까 이 J 대신에 여기 감마분의 M을 대입을 하고 그 분모에 있던 감마를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그죠? 요 식 보면은 그냥 이제 M에 대한 식만 나온 거죠. 그죠? M만 남아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T가요,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이 BT가 스태틱 매그네틱 필드, MRI의 주 자기장에 해당되는, 그죠? 그러니까 BT 이퀄 B0,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컨스탄트한 자기장입니다. 이거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요 미분방정식이 타임 t에 대한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죠. 그죠? 요게 상수잖아요. B0. B0고 타임 t에 대한 함수고, 그러니까 미지수가 n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주면은 그 솔루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벡터 솔루션이. 그래서 mx, mi, mg 세 방향 벡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m0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t 이퀄 0에서의 어떤 이니셜 매그네타이제이션, 그죠? t 이퀄 0에서의 m 괄호 열고 0를 우리가 m 서브 0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이케이션이 나오고요. 이게 뭐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공업수학 때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공업수학 때 배웠던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푼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여러분들 요거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알파라는 게 새로 이제 도입이 됐는데 요 알파라는 건 뭐냐면요. 알파는 우리가 요 외부 자기장, 스태틱 매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는 방향을 우리가 G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G 방향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G 방향이 보통은 사람 인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예요?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그죠? 이쪽 축이 G축이죠. 그래서 이 G축 방향으로 오리엔트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현재 마그네타이제이션 방향이요. G 방향이 아니고요. G 방향이 아니고 G 방향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알파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mx, mi, mg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때 여러분들 어차피 알파라는 건 지금 현재 고정된 값이니까 요 앞에 있는 요거는 어떤 컨스탄트 값으로 보면 되고요. 근데 mx하고 mi를 자세히 보면은 mg는 사실 타임 t에 대한 함수는 아니죠. 아닌데 x하고 y에서 보면은 뭔가 타임 t의 함수입니다. 그죠? 근데 mx는 코사인 뭔가의 t 플러스 이런 거 많이 봤죠. y는 사인의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감마 b0 t 플러스 세타. 뭐예요 이게? 뭡니까? 도는 거죠. 회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m0라는 m0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벡터가 있을 때 요 놈이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놈이 지금 현재 여기 있다라고 하면 요게 x고 요게 y일 때 그죠? 요 각도가 세타면은 요 벡터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곳이 뭐예요? mx, mi라고 했을 때 요 벡터가 크기가 m0라고 했으니 m0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m0 사인 세타죠. 그죠? 근데 요 세타가 지금 뭐예요? 저 세타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감마 b0가 돼요. b0t죠. b0t 플러스 파이죠. 그죠? 근데 어차피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컨스탄트한 어떤 페이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자세히 보면 이게 뭡니까? t에 따른 함수잖아요. t에 대해서 변하잖아요. 그죠? t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타가 감소하죠. t가 증가하면. 그죠? 그러니까 요 세타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요 세타가 감소하니까 요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요 그림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프리퀀시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프리퀀시. 이게 뭐예요? 요게 2파이 f가 돼야 되죠. 그죠? 아니면은 요거 자체가 어떤 각주파수죠. 오메가 제로. 그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가 이 회전하는 주파수가 뭐예요? 마이너스 감마 b0인데 사실은 마이너스 주파수라는 건 없으니까 이거는 돌아가는 방향만 나타내는 거니까 실제 주파수 성분은 뭐예요? 감마 b0죠. 그죠? 그러니까 감마 b0의 각 주파수로 회전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떤 오메가 제로 각 주파수는 감마의 b0라고 돼 있죠. 그죠? 이 주파수를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돌아가는 이퀘이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이퀘이션이 지금 나타내는 거 뭐냐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요 이퀘이션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G축 방향으로 B0라는 스태틱 매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어요. 그죠? 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그네타이제이션이 요 G축에 대해서 알파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G 방향의 매그네타이제이션은 뭐예요? 요 크기가 지금 M0거든요. M0면은 G는 요게 M0 코사인 알파 맞죠? 요 사이 각도가 알파면은 요 G 방향 성분은 M0 코사인 알파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 평면 여기 요 G축의 수지간 그죠? 수지간 방향의 요 성분 값은 뭐예요? M0에 여기 있는 사인 알파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요 평면 요 길이는 M0의 사인 알파라는 얘기죠. 그죠? 요 성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 그죠?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감마 비제로의 각 주파수를 가지고 회전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퀘이션에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자, 이때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내가 여기 빨간 줄 꺼놨죠. 요 주파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라모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는 뭐 외울 것도 쉽죠. 외울 것도 없죠. 감마 비제로. 그러니까 익스터널 매그네틱 필드 곱하기 감마는 뭐다?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줄이 이렇게 딱 꺼져 있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헐츠 단위고요. 그죠? 줄이 안 꺼져 있으면은 이것도 뭐예요? 단위가 여러분들 이거 단위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감마?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 감마. 단위가 뭐였냐면요. 이거 단위가 우리가 라디안 퍼 세컨드 그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 퍼 테슬라였죠. 그죠? 저 앞에 나왔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유닛이 레디언스 퍼 세컨드 퍼 테슬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기서 오메가 제로가 감마 비제로인데 이 비제로의 단위가 뭐예요? 테슬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거를 곱해주면은 테슬라가 없어지고 레디언스 퍼 세컨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초당 몇 바퀴 돌아가느냐 각 가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헐츠잖아요. 그냥 일반 주파수. 일반 주파수로 바꿔주려면 이거를 뭘로 나눠주면 돼요? 2파이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 감마를 2파이로 나눠준 거를 우리가 감마에다가 이렇게 줄 긋은 걸로 표시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감마 대신에 감마에 이렇게 줄을 긋은 거, 그죠? 헐츠 단위로 고친 거,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이제 오메가 제로 대신에 여기 누 제로라는 걸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레디안을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그냥 일반적인 그 프리퀀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거의 단위가 뭐냐면은 이제 사이클스 퍼 세컨드 또는 헐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이제 누제로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여기 오메가 제로 원래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냥 오메가 제로 쓰는 대신에 마이너스 2파이 누제로 T 플러스 파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2파이 누제로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이퀘이션하고 앞에 나오는 요 이퀘이션 같은 이퀘이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이게 지금 요렇게 지금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타이제이션의 벡터가 요 위쪽 방향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현재 G축하고 알파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그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울어진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불러요? 이런 운동을.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그 티슈 안에 우리가 이미징 하려고 하는 어떤 볼륨 안에 수없이 많은 어떤 원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떤 하나의 원자로 보는 거거든요. 하나의 물질로 보는 겁니다, 지금. 아까 벌크라는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런 팽이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게 이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매그네타이제이션이 있고요. 이런 매그네타이제이션을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벌크한 뭐예요? 앵귤러 모멘텀이죠.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팽이에서 요 내부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것도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것도 돌고요. 요거 스스로도 돌아가고 있고 요 전체가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는 사람? 예, 세차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지구도 세차 운동을 하죠. 지구는 어떻게 세차 운동해요? 지구는 자기 스스로가 자전하죠.
그죠?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아가잖아요.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데 이 축이 어때요? 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그러니까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것도 결국은 세차 운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지구 움직임하고 비슷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 이케이션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했던 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그네타이제이션이 G축하고 알파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G 방향 성분은 뭐예요? 요 매그네타이제이션의 어떤 코사인 알파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XY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를 이제 아래쪽 평면에다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내린 요거는 M0의 뭐가 돼요? 사인 알파가 되죠. 그죠? 요 크기는 사인 M0 사인 알파가 되고요. 요 놈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니셜하게 우리가 t = 0에서의 페이즈는 파이고요. 그죠? 파이고요. 요 놈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주파수가 얼마다? 여기 있는 감마 B0의 주파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주파수를 뭐라고 부른다? 라모 프리퀀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순전히 그냥 이케이션만 가지고 우리가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이케이션 가지고 미분방정식 풀어가지고 이 미분방정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그냥 나타냈더니 세차 운동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설명을 왜 하냐? 이 세차 운동이라고 왜 하냐?라고 하면요. 자, 내가 이제 큰 그림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 복습인데요. 절대온도 0도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G 방향으로 이런 스태틱한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줘요. 그렇죠? 이렇게 걸어주면은 t = 0에서는 전부 다 걸어준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다 온라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로우 에너지 스테이트로 전부 다 이렇게 배치가 되죠. 이렇게 되면 얘네들 전부 다 더한 램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상당히 큰 값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G축 방향으로도 이 매그네타이제이션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죠? 근데 온도가 상승을 하면은 우리가 볼츠만 팩터라는 확률에 의해서, 그죠? 반대 방향으로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자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죠? 얘네들은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는 이쪽 방향 매그네틱 필드하고 서로 캔슬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찰할 수 있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요거밖에 안 되죠. 근데 이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가 원래 걸어줬던 매그네틱 필드에 비해서 훨씬 작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요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힘들겠죠. 노이즈란 거 측정해서 노이즈란 걸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럼 요 놈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 놈을 매그네틱 필드가 안 걸려 있는 방향으로 눕혀줘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놈을 이쪽으로 눕혀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눕혀주는 방법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괄호 안에 100MHz라는 게 있습니다. 이 100MHz가 뭘까요? 왜 B0는 2.35 테슬라 괄호 열고 100MHz라고 되어 있죠? 100MHz가 뭘까요? 이게 바로 뭐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라모 프리퀀시입니다. 자, 실제로 그런가? 자, 우리가 수소 원자 핵의 자이로매그네틱 레이시오가 뭐예요? 42.58 메가헤르츠 퍼 테슬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42.58 메가헤르츠 퍼 테슬라. 그죠? 근데 아까 전에 그 그림에서 보면은 B0가 뭐예요? 여러분들 누제로가 뭐예요? 누제로는 자이로매그네틱 레이시오 곱하기 B0죠. 그죠? 그래서 42.58 메가헤르츠 퍼 테슬라 곱하기 2.35 테슬라라면 테슬라 없어지고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거의 100 메가헤르츠 나오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괄호 안에 적혀 있는 100 메가헤르츠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외부 자기장이 스태틱 매그네틱 필드가 2.35 테슬라가 걸려 있을 때
수소 원자 핵이 가지게 되는 라모 프리퀀시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를 아까 전에 봤던 그 이퀘이션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수소 원자 핵이 있는데요. 수소 원자 핵에 지금 2.35 테슬라의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어요. 이 걸어준 상태에서 요 놈을요. 지금 여기 가만히 서서 돌고 있거든요. 그죠? 요 놈을 어떤 방법을 써서 눕혀요. 알파만큼의 각도로 지축에 대해서. 그죠? 눕혀요. 요 눕히면은 얘가 돈다는 얘기입니다. 도는데 이 도는 주파수가 몇 헤르츠? 100MHz라는 거예요. 좀 감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핵이 있는데 수소 원자가 있어요. 수소 원자가 있는데 수소 원자가 하여튼 지축하고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는, 그죠? 지축하고 어떤 기울어진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얘가 세차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퀘이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죠? 세차 운동을 해요. 이 세차 운동을 하는 시계 방향으로 돌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주파수가 뭐다? 아까 2.35 테슬라의 외부 자기장이 걸려 있을 경우에는 100MHz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는 속도가 100MHz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눕히는 거는 어떻게 눕히는지는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왜 눕히느냐? 눕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연한 일이지만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은 나오죠. 우리가 막 수소 원자들이 막 제각각의 방향으로 이렇게 마그네타이제이션 돼 있어요. 그죠? 돼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강력한 스태틱 매그네틱 필드를 딱 걸어줘요. 그러면은 사실은 얘가 가질 수 있는 각도는 요거하고 같은 0도 아니면 180도죠.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넷 마그네타이제이션은 다행스럽게도 걸어준 방향이 더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넷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어쨌든 걸어준 외부 매그네틱 필드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두 개 사이의 각도는 제로예요. 제로인 상태에서는 세차 운동이 일어난다, 안 한다? 제로인 상태에서는 세차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 이 이퀘이션에서 알파가 뭐예요? 알파가 제로잖아요. 알파가 제로니까 사인 제로가 제로니까 mx하고 mi 자체가 제로죠. 그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mg는 m제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우리가 외부 자기장만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요. 세차 운동이고 뭐고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제자리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가 얘를 만약에 눕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면 알파를 90도로 눕혔어요. 알파가 90도가 되면은 mg는 뭐가 돼요? 제로죠. 요 90도가 되면은 요거는 뭐예요? 1이죠. 그죠? 그냥 m0의 코사인, m0의 사인이 되죠. 그죠? m0의 매그네틱 필드를 가지고 얘가 돌게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2.35 테슬라가 지금 걸려 있는 상황에서 얘를 어떤 방법을 써서 90도로 눕혔어요. 눕히면 얘가 90도로 누운 상태에서 돌아가는데 몇 헤르츠로 돌아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헤르츠 돌아가요? 100MHz로 돌아가죠. 얘가 100MHz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일종의 하나의 자석입니다. 그죠? 매그네타이제이션이 됐으니까 자석이잖아요. 요 자석이 이렇게 100MHz 속도로 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얘의 크기를 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코일을 하나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죠? 코일을 갖다 놓으면요.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코일을 갖다 놓으면 얘가 이 자석이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쪽 코일에는 걸리는 자기장이 있어요, 없어요? 코일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렇게. 없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돌면 어때요? 점점 돌아오면 점점 걸리는 매그네틱 필드가 커지죠. 그러다가 이렇게 되면 매그네틱 필드가 최대가 되죠. 그러다가 줄다가 이렇게 되면 반대 방향이 되죠. 그죠? 그러다가 다시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코일을 하나 가져다 놓으면요. 코일을 가져다 놓고 매그네틱 필드를 요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해요? 어떻게 측정해요? 요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재면 되죠. 전류를 측정을 하면 되죠. 그죠? 전류를 측정을 하면은 그러면 요 코일에 걸리는 매그네틱 필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몇 헤르츠의 성분이 잡힐까요? 100MHz 성분이 잡히겠지.
얘가 100MHz의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그죠? 100MHz의 속도로 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코일에서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을 하면 100MHz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다 하는 신호가 잡히겠죠. 그죠? 그럼 이거의 앰플리튜드를 측정을 하면, 그럼 그게 뭐예요? 매그네타이제이션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자, B0를 이렇게 2.35 테슬라를 걸어 놓으면, 그죠? 그러면 넷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렇게 작게 생기는데, 이쪽 방향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얘를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서 90도로 눕힌다는 얘기예요. 그죠? 90도로 눕혀 놓으면 얘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까 그 이퀘이션에 따르면 돌죠. 그죠? 도는데 그 도는 속도가 얼마예요? 도는 주파수가 100MHz죠. 그러니까 100MHz, 그러니까 1초에 100메가니까 10의 5승번 돈다는 얘기예요. 10만 번 돈다는 얘기죠. 그죠? 1초에 10만 번 회전합니다. 아주 빠르게. 그죠? 근데 여기다가 코일을 가져다 대면, 그러면 돼요.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매그네틱 필드의 변화를. 그죠? 측정되는 매그네틱 필드가 100만 헤르츠에 저기 있는 100MHz, 그죠? 100MHz의 주파수를 가지는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밑에 측정되는 매그네틱 필드가 뭐예요? 그거의 앰플리튜드가 매그네타이제이션이죠.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만 고민하면 돼요? 요 놈을 눕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D축으로 측정 못하니까 얘를, 그죠? 눕히면 되죠. XY 플레인으로. 어떻게 눕히느냐? 그 눕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요 그림입니다. 그죠? 보면 어떻게 눕히냐라는 거는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요.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여기 그림으로 그려놓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D축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눕혀요. 90도로. 그죠? 눕히면은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게 어떤 주파수로 돌아간다? 뭐라고 불렀어요? 라모 프리퀀시라고 했죠. 라모 프리퀀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눕히느냐? 이것도 이제 다른 그림인데요. 이게 좀 적혀 있죠. 이게 수소 원자 핵입니다. 이게 이제 눕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눕혀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거는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뒷부분은 보지 마세요. 이 뒷부분은요, 사실은 좀 잘못돼 있어요. 실제 이게 내가 유튜브에서 가져온 건데, 유튜브 아래쪽에 댓글 이제 보면은 이거 좀 틀렸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올라갈 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팍팍팍 올라가지 않고요. 앞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천천히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뒷부분은 보지 말고요. 자,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얘네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얘네들 하나하나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죠? 돌고 있는데 여기에 얘들을 좌우로 흔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좌우로 흔들어 주면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요. 훌라후프를 돌릴 때 훌라후프가 결국은 회전을 하는데, 훌라후프 회전할 때 배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요? 여러분들? 아니죠. 어떻게 해요? 앞뒤로 흔들든가 좌우로 흔들든가 직선으로 이렇게 흔들면 얘가 돌아가죠.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네를요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줘요. 특정한 방향으로. 흔들어주면 얘가 눕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흔들어주면 눕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특정한 주파수로 흔들어줘야지만 눕습니다. 그 특정한 주파수가 얼마일까요? 특정한 주파수가? 그게 라모 프리퀀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요 수소 원자핵들이 가지고 있는 라모 프리퀀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라모 프리퀀시는 뭐예요? 감마 비제로라고 했죠. 얘가 감마 값은 수소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값이 컨스탄트 값으로 정해져 있죠. 42.58.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걸어주는 매그네틱 필드 외부 자기장이 예를 들어서 2.35 테슬라라고 합시다.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라모 프리퀀시가 얼마예요? 100MHz죠. 그죠? 얘네를요 100MHz 주파수로 좌우로 흔들어주면 얘가 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신기한 현상이죠. 얘네들이 라모 프리퀀시를 100MHz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5MHz로 흔들어주면 안 누워요. 95MHz로 흔들어줘도 안 눕습니다. 딱 100MHz 정확하게 라모 프리퀀시 일치하는 주파수로만 흔들어줘야 애들이 누워요. 그죠? 우리가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불러요? 공명이라고 하죠. 공명. 레조넌스 현상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특정한 주파수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매그네틱 레조넌스 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죠. 그러니까 원자 핵들이 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레조넌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왜 다른 주파수에 반응을 하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돼요. 일단 처음에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얘가 뭔가 움직이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니까 생각해보세요. 결국은 외부에서 매그네틱 필드를 이쪽 방향으로 지금 온라인돼 있는데 요놈 하나하나가 지금 자석이에요. 그죠? 자석인데 이쪽으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얘가 당연히 흔들리겠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기장이 이쪽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걸어주면 이쪽으로 흔들리겠죠. 자, 흔들리는데 아까 본 것처럼 얘가 지축으로 딱 온라인이 돼 있으면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죠? 얘는 그냥 제자리에서 돌고 있습니다. 얘가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아까 이퀘이션에서 세차 현상이 일어나죠. 그죠? 조금이라도 돌아가 있으면 얘가 돌아가요. 얘 스스로가 세차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세차 운동하는 주파수가 몇 헤르츠예요? 여기서는 100MHz죠. 얘가 100MHz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100MHz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애한테 100MHz로 흔들어줘야 얘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은 훌라후프를 회전을 시켜요. 훌라후프가 돌아가는데 훌라후프가 예를 들어서 10Hz 주파수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거를 예를 들어 뭐 7Hz로 움직여요. 그럼 훌라후프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훌라후프가 10Hz로 돌고 있으면 배도 10Hz로 흔들어줘야지 훌라후프가 점점 더 잘 돌아가죠. 그죠? 그네에 비유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네를 타고 있는데 그네 할 때 뭐 다리로 이렇게 무릎 이렇게 굽혀가지고 이렇게 그네를 앞뒤로 이렇게 더 많이 보내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 앉아가지고 타면 이렇게 다리를 뻗었다가 이렇게 당겼다가 하잖아요. 근데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요 이제 주파수가 있을 텐데 이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다리를 밀었다가 다시 당겼다가 이렇게 해야지 점점 더 많이 흔들리게 되지. 얘가 올라가는데 당기고 내려오는데 밀고 그렇게 하면 점점 줄어들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이제 레조넌스라는 의미가 레조넌스라는 단어가 왜 여기서 사용이 되느냐 하는 걸 설명을 해주죠. 얘 스스로는 처음에는 조금 틀릴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자기장 흔들어 주니까 얘가 돌아가는데 얘는 각도가 조금이라도 돌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조금이라도 돌아가 있으면 얘 스스로가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얘가 스스로 돌아가는데 얘가 스스로 돌아가는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좌우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우리가 마치 훌라후프 돌리는 것처럼 점점 얘가 더 많이 잘 돌아가게 돼요. 많이 눕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하고 맞지 않는 주파수로 흔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힐 거 아니에요. 얘가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다시 이쪽으로 뒤로 틀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안 눕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 지금 여기 흔들어주는 거는 요 그림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그죠? 돌고 있는 얘들한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흔들어주죠. 흔들어주면 요거하고 맞춰가지고 얘가 점점 이렇게 눕게 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요 그림도 보면은 자 외부 자기장은 안 그려져 있지만 그죠? 이렇게 맞는 주파수로 걸어주면은 눕게 되는 거죠. 자, 일어나는 거는 아직까지 내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일어나는 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눕는 것만 보면 돼요. 그죠? 제자리에서 돌고 있는데 이제 라모 프리퀀시로 흔들어 주면은 얘가 눕게 된다. 이해됩니까? 머릿속에 그려져요? 상황이?
알겠어요?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눕혀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좀 더 이제 자세한 거 조금 이따가 이제 내가 일어나는 것도 설명을 할 건데요. 일어나는 거 설명하기 전에 일단 MRI에서의 어떤 MRI 시스템의 구조도를 일단 간단하게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MRI에서 사용하는 매그네틱 필드는 총 세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메인 매그넷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주자기장, 메인 매그네틱 필드예요. 이게 뭐냐면은 B0, 스태틱 매그네틱 필드입니다. 요거는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져요? G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G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메인 매그넷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매그네틱 필드를 걸어가지고 눕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흔들어주는, 그죠? 흔들어주는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RF 코일이라는 겁니다. 그죠? 왜 RF라는 말을 쓸까요? RF가 뭐예요? 라디오 프리퀀시죠. 그죠? 여러분들 그 보통 이제 뭐 FM 96.5MHz 라고 하죠. 그죠? 아까 2.35 테슬라에서의 주파수가 얼마였어요? 라모 프리퀀시 얼마였어요? 100MHz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 통신에서 사용하는 주파수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라디오 프리퀀시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 프리퀀시 코일, 요 RF 코일은 뭐냐면요, 일단 주자기장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매그네틱 필드를 왕복하는, 왔다 갔다 하는 매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RF 코일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게 눕혔다가 누워서 돌아가고 있으면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얘가 매그네타이제이션을 가지고 있는 놈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죠. 자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변화도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측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코일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눕히기도 하고요. 그죠? 누워서 돌아가고 있는 애가 만들어내는 매그네타이제이션을 측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RF 코일이 RX, TX를 다 동시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레디언트 코일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 그레디언트 코일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RF 코일하고 메인 매그넷만 있으면은 그러면 내부에 어떤 물체를 집어넣고 이 안에 얼마만큼의 수소 원자핵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는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몸을 촬영한다라고 하면은 사람 몸이 이제 저 메인 매그넷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RF 코일 걸어줘 가지고 우리가 앞쪽 뒤쪽으로 우리 사람 몸 속에 있는 수소 원자핵들을 다 수직한 방향으로 눕혀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를 RF 코일에서 측정을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어떤 볼륨 내에 들어가 있는 수소 원자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죠.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미지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이미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볼륨의 XYZ 위치마다의 수소 원자핵의 밀도를 알아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XYZ의 특정 위치에서 나오는 신호의 값을 분리해서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그레디언트 코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간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한을 시켜주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그레디언트 코일입니다. 그래서 MRI 시스템은 이제 주자기장 자체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일단 수소 원자핵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제 얼라인을 시키고 매그네타이제이션을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특정한 라모 프리퀀시를 가지게 하고, 그죠? RF 코일은 얘를 수직하게 눕히고, 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측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코일은 XYZ 위치 성분을 특정 위치에서 나오는 신호값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레디언트 코일입니다.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뭐 바깥쪽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하기 위한 이런 전자 뭐 이런 시스템들이 있겠죠. 뭐 그레디언트 앰플리파이어, 그다음에 RF 보내고 받는 이런 RF 일렉트로닉스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받아진 신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미지를 이것도 리컨스트럭션 해야 되거든요. 리컨스트럭션 하는 그런 컴퓨터가 있을 거고요. 이걸 전체를 이제 컨트롤하는 콘솔 시스템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그레디언트라든가 RF 같은 것들의 어떤 나중에 뒤에 가면 배울 텐데요. 어떤 거를 이제 어떤 시점에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미지의 컨트라스트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펄스 시퀀스라고 하는데요. 펄스 시퀀스를 컨트롤해주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도 이렇게 달려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RF 코일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보면 RF 코일 사실 되게 다양한 형태의 RF 코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C라고 되어 있는 건 서피스 코일이라고 해서 이거는 주로 어디 이제 이미징을 할 때 사용하냐면 뭐 몸통이라든가 아니면은 팔, 그죠? 뭐 이런 거 이미징할 때는 우리가 위에다가 이제 서피스 코일을 갖다 대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사람 머리 대상으로 어떤 이미징을 할 때는 여기 있는 것 같은 이제 사실 이게 가장 심플한 타입이고요. 이제 새들 요람처럼 생겼다고 해서 새들 코일이라고 하고요. 이런 새들 타입의 코일을 이제 여러 개 배치시켜 놓은 이런 타입을 우리가 새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버드 케이지 코일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RF 코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F 코일이 하는 역할은 뭐다? 뭐예요? 일단 눕히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트랜스미팅하는 TX, 그다음에 리시빙하는 RX, 그렇죠?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가능한 코일들이고요. 일단 아까 설명한 것처럼 라모 프리퀀시하고 일치하는 어떤 원자 핵들만 프리세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세차 운동이라고 했는데 세차 운동을 영어로 프리세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프리세션을 하게 되고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매그네틱 레조넌스라고 불렀죠. 그렇죠? 또는 앞에다가 뉴클리어를 붙여가지고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 NMR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핵 자기 공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전체 어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수소 원자 핵의 뭐 밀도 같은 거 정보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나오는 신호감만 선택적으로 얻고 싶다라고 하면 이때 사용하는 게 그레디언트 코일이라는 걸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레디언트 코일들이고요. 그레디언트 코일들도 뭐 사실은 원래는 이건 개념적으로 표현이 된 건데 원래는 되게 복잡한 형상으로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X 그레디언트, Y 그레디언트, G 그레디언트고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X 방향 그레디언트라는 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경사거든요. 경사 자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X 방향의 경사 자개라고 하면 X 방향으로 위치마다 X축을 따라서 위치마다 자기장의 크기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Y 그레디언트 코일은 Y 방향으로 위치들마다 조금씩 자기장의 크기를 다르게 만들어주고요. G 그레디언트도 마찬가지로 G 방향으로 위치마다 자기장의 크기를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가 합쳐진 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이제 그레디언트 코일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필드 인호모지니어티, 쉬밍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MRI 시스템에서 이미지 퀄리티를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필드 호모지니어티입니다. 필드 호모지니어티가 뭘까요? 우리가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어떤 볼륨이 있다고 하면, 그죠? 그 볼륨 내부에서 매그네틱 필드를 가능하면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호모지니어티는 사실 뭐 그레디언트 코일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자기장, 메인 매그네틱 필드 있죠. 주자기장이 위치들마다 균일한 값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예를 들면 1.5 테슬라하고 3 테슬라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떤 게 더 균일하게 만들기 어려울까요? 3 테슬라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매그네틱 필드 자체에, 그죠? 앰플리튜드가 크니까, 매그니튜드가 크니까 얘네들을 균일하게 만들기가 더 힘들겠죠, 그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7 테슬라 MRI다라고 하면 그럼 3 테슬라보다 훨씬 더 균일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매그네틱 필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절대적인 값이 크니까 플럭추에이션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균일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쉬밍이라고 합니다. 쉬밍. 이거 되게 많이 쓰는 용어니까 뭐 이 수업에서는 거의 안 다루긴 하지만은 쉬밍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외워두기 바랍니다. 쉬밍. 그러니까 필드를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쉬밍한다라고 해요. 그 쉬밍을 하기 위한 코일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MRI 시스템에서 쉬밍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엔 뭐 거의 다 이제 오토매틱하게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 영역에다가 보통
이제 뭐 팬텀 같은 걸 집어넣고요. 그 팬텀 집어넣은 상태에서 얘가 위치들마다 어떤 매그네틱 필드, 이게 나온 영상이 동일한 컨트라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체크를 해가지고 동일한 이제 어떤 매그니튜드 그 컨트라스트를 안 가진다, 값을 안 가진다라고 하면은 쉬밍 코일의 값들을 변경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쉬밍 코일들이 MRI 전체 시스템에서 이제 코일들이 쫙 있거든요. 그 코일들에 흐르는 전류를 흘려준다는 얘기예요. 전류를 흘려줘가지고 어떤 특정 우리가 찍으려고 하는 영역의 매그네틱 필드를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쉬밍 코일들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뭐 수작업으로 만드는 뭐 그런 MRI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쉬밍 코일에 흐르는 전류량 같은 거를 일일이 다 값을 조금씩 막 바꿔가면서 막 테스트를 해가지고 결과 보고 또 바꾸고 결과 보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캘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MRI 시스템이 사고가 나서 꺼지면은 보통 쉬밍 코일에 이제 보통 제가 전에 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쉬밍 코일이 그 파라미터들이 한 40개, 50개 정도를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꺼지고 나면은 그 다시 작동시키는데 한 24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몇 명이서 쉬밍 코일의 값들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거 오토매틱하게 쉬밍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요즘에 상용화되어 있는 기계들은요 대부분 오토매틱 쉬밍을 다 합니다. 근데 과거에 초창기에는 필드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쉬밍 코일들의 파라미터 값들을 다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쉬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쉬밍하는 테크닉 자체가 되게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이게 호모지니어티가 막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막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게 팬텀 집어넣어가지고 그 팬텀에서의 이거 균일도 같은 거 측정을 해가지고 쉬밍을 계속 해주고 뭐 그런 작업들을 옛날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하이 테슬라 매그네틱 필드 이거 내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자장이 되면 고자장이 될수록 필드를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지의 어떤 호모지니어티가 떨어져요. 아무리 쉬밍을 잘해도 하이 테슬라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 조장희 교수님 발표하는 거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은 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과에 되게 자주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시는데요. 그 조장희 박사님 7테슬라에서 나온 MRI 영상 같은 걸 보면은 그러면 그 7테슬라 영상이 뭐 아주 그냥 레졸루션이 정말 좋아요. 좋은데 보면은 막 특정 영역에서는 검고 특정 영역에서는 밝고 막 이런 위치들마다의 호모지니어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테슬라나 1.5테슬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좁은 영역. 그러니까 사실 영역을 좁히면은 사실 그런 호모지니어티가 떨어지는 문제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훨씬 더 좋은 레졸루션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 개의 매그네틱 필드가 있고요.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비제로 필드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메인 매그네틱 필드. 그러니까 이 메인 매그네틱 필드는 일반적으로 크죠. 1.5테슬라, 3테슬라, 뭐 7테슬라, 그죠? 이게 큰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큰 전류가 흘러야 큰 자기장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가 영구 자석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매그네틱 필드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자석의 바로 표면 위에서 측정을 했을 때 아무리 커봤자 1.6, 1.7 테슬라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영구 자석으로는 만들 수 있는 이제 매그네틱 필드의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코일에다 전류를 흘려줘야 되는데 그럼 큰 전류를 흘려줘야지 큰 매그네틱 필드가 생기는데 큰 전류를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전류를 흘리면 아주 굵은 전선을 써야겠죠. 그죠? 굵은 전선을 쓴다고 해도 많은 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저항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항이 없는 뭘 써요? 초전도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초전도 코일을 사용을 하면요. 초전도 상태에서는 큰 전류가 흐르더라도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큰 전류를 흘릴 수가 있죠.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류를 흘려주면요. 우리가 어떤 슈퍼컨덕터 상태로 만들어주려면 특정한 온도, 그 물질마다 다르지만 아주 낮은 온도죠. 특정 온도 이하로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임계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임계 온도가 실제로 이 내부에 흘러가는 전류량의 영향을 받아요. 전류량의 함수예요. 전류를 많이 흘리면은 임계 온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온도를 낮춰줘야지만 더 큰 전류를 흘려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슈퍼컨덕팅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냉각제가 뭐예요? 저온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액체 헬륨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액체 헬륨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헬륨을 사용했을 때 흘릴 수 있는 전류의 양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고온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거는 아직까지 뭐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단계긴 한데요. 일단 초전도체 자체의 가격이 비싸고 그죠? 상당히 불안정해가지고 이 고온 초전도체보다는 아직까지는 헬륨을 사용하는 저온 초전도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건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얘기해 주도록 하고요. 주자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RF, 눕히고 받는 거 보죠. 익사이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사이테이션을 시켜주는 이런 필드, B1 필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B0, B1이 있고 그 다음에 GX, GI, GG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레디언트 필드입니다. 그레디언트 필드 뭐 할 때 쓴다고요? 한마디로 영어로 좋은 단어가 있죠. 뭐예요? 로컬리제이션. 그러니까 특정 위치에서 나오는 신호만 캡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그네틱 필드가 그레디언트 필드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매그네틱 필드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릴렉세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릴렉세이션이라는 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아까 사실 앞에서 보여줬던 그 동영상에 이미 나오던 거고요. 우리가 사실은요 90도로 눕힌다 그랬잖아요. 눕히는 원리는 이해되죠? 되죠? 이해됩니까? 얘를 이렇게 눕히는데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어 주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어 주면 얘가 어차피 눕혀 있으면은 그러면 얘는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같은 주파수로 흔들어 주면은 점점 더 이제 눕게 되는 거죠. 그죠? 마치 훌라후프 돌리는 것처럼.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갈 때 눕히는 데까지는 사실 시간이 거의 안 걸립니다. 실제로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의 펄스 신호를 줘요. 그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거의 이제 렉탱귤러 펄스 비슷한 거.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이게 싱크 펑션 형태로 줘요. 싱크 형태의 펄스를 딱 던져주면은 얘가 금방 눕거든요. 눕는 건 눕는데 얘가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계속 무한히 돌아갈까요?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그 진자 같은 걸 생각해보면, 추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줄에다가 이렇게 어떤 물체를 매달아 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당겨 가지고 놓으면 이렇게 흔들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운데 와서 서죠. 그죠? 맞습니까?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서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외부에 스태틱 매그네틱 필드가 걸려 있는 상태예요. 걸려 있는 상태에서 얘를 눕힌 상태에서 얘 계속 흔들어 주고 있으면 계속 돌겠죠. 그죠? 우리가 훌라후프도 돌리다가 안 흔들면은 몇 바퀴 더 돌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돌다가 얘가 점점 에너지를 잃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우리가 릴렉세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릴렉세이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T1 릴렉세이션과 T2 릴렉세이션이라는 두 개의 릴렉세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T2 릴렉세이션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약간 어렵고요. T1 릴렉세이션은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T1 릴렉세이션을 먼저 내가 설명을 할게요. T2 릴렉세이션은 내가 아직 설명 안 했고요. T1 릴렉세이션은 내가 방금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눕히면요, 누웠으면 얘가 영구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바깥에서 흔들어 주는 게 없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죠? 요걸 이제 T1 릴렉세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가 G 방향으로, 이건 뭐냐면은 G 방향의 매그네타이제이션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G 방향 성분이 아주 작겠죠. 사실은 우리가 90도까지 눕히면은 G 방향 성분은 제로죠. 없죠. mg는 제로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 mg가 제로는 아니고 어떤 값을 가진다고 가정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흔들다 만 거죠. 흔들어서 90도까지 눕혀야 되는데 90도까지 안 눕히고 예를 들면은 뭐 한 60도 정도만 눕혔다. 60도 정도 눕혔으면 G 방향 성분이 조금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출발을 해가지고 얘를 외부에서 흔들어주는 매그네틱 필드를 끊었어요. 끊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익스포넨셜한 형태로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커브를 따라서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mg 이퀄 m0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y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g 방향 성분만 남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완전하게 리커버리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긴데 우리가 요 완벽하게 리커버리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사실은 이 T1이라는 게 뭐냐면 T가요 시간이에요. 시간인데요. 완전하게 리커버리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정의를 하지 않고요. 우리가 T1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시작하는 지점에서 요게 지금 이 익스포넨셜 커브라고 했는데 그죠? 요 커브에서의 어떤 기울기 그죠? 그러니까 접선 그죠? 접선을 그려가지고 요 점에서의 접선을 그려서 요 접선이 M0하고 만나는 요 시점 있죠. 요 시점을 우리가 T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M0로 리커버리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요 시점에서부터 리니어하게 리커버리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완벽하게 리커버리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T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알겠어요? 요거를 간단하게 이퀘이션으로 써보면 잠깐만 그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나오네. 내가 방금 설명한 거죠? 눕혔다가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죠? 눕히는 거는 순간이고요. 회복되는 데는 사실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죠? 요거를 이퀘이션으로 한번 써보면요. 이거 뭐냐면은 이게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니까 아까 그게 mg라는 게 이 매그네타이제이션, g 방향의 매그네타이제이션이고요. g 방향 매그네타이제이션의 t = 0에서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죠. 그 접선의 기울기는 요 직선의 기울기예요. 여기 보면 요게 t1이고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 빼가지고 t1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렇게 기울기를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분한 게 기울기. 요거를 우리가 이퀘이션을 풀어주면, 요 미분 방정식 풀어주면 이런 익스포넨셜식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90도까지 완벽하게 눕히거든요. 그죠? 그 어정쩡하게 뭐 60도만 눕히거나 30도만 눕히지 않습니다. 90도까지 완전히 눕히니까 일반적으로 t = 0에서는 90도까지 가 있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mg0 플러스가 이 값이 뭐예요? 완전하게 90도 누웠으니까 지방향 성분은 제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제로를 대입을 하면은 이퀘이션이 요게 제로가 되니까 요렇게 되죠. 그래서 요런 커브를 가지고 우리가 mg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 식 보면은 요 안에 이제 T1이라는 요 수치가 들어가 있죠. 시간이.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요 T1이라는 게요. 머티리얼의 프로퍼티입니다. 어떤 물질이냐,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T1 값들이 다 달라요. 나중에 우리가 요걸 이용해 가지고 영상을 하는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건데요. 내가 지금 생략하고 넘어간 게 하나가 있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T1 릴렉세이션이란 말을 사실은 제일 많이 쓰긴 해요. 그죠? 근데 뭐 때때로 뭐 론지튜디널 릴렉세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스핀 레티스 릴렉세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T1 릴렉세이션이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T1 릴렉세이션 각 서로 다른 인체의 조직들마다 그러니까 조직 또는 기관 그죠? 기관들마다의 T1 릴렉세이션 타임, T1 타임을 나타낸 건데 이 T1은요 컨스탄트 값이 아니에요. 컨스탄트가 아니고요 외부에 걸리는 익스터널한 매그네틱 필드의 값에 따라서 넌리니어한 성질을 가집니다. 보는 것처럼 이 가로축이 뭐냐면은 이제 매그네틱 필드의 스트렝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이 T1 타임이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뭐 1.5 테슬라 같은 경우에 1.5 테슬라 쭉 따라가 보면은 T1 T1이 짧다는 건 뭐예요? 빠르게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90도 눕혔을 때 빠르게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빠르게 요 지금 나와 있는 뭐 머슬, 화이트 매터, 키드니, 리버, 그죠? 그레이 매터, 팻 이렇게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제일 빠르게 회복되는 게 뭐예요? 팻이죠. 그죠? 팻은 대충 이제 리니어하게 회복된다고 했을 때 보통 한 0.25초 정도만 지나면은 그죠? 회복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회복을 하니까 익스포넨셜하게 회복을 했을 때 거의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을 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여기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초 정도만 지나면은 거의 완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팻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뭐 여기 있는 그레이 매터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레이 매터 같은 경우에는 한 뭐 3초, 4초 정도 돼야지 완전히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조직이나 기관들에 따라서 우리가 T1 타임이 전부 다 달라진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 T2 릴렉세이션이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릴렉세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매그네틱 필드를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매그네틱 필드가 측정되는 양상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T1 릴렉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G축 방향에서 매그네틱 필드를 실제로는 잘 못하지만 만약에 측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처음에는 제로였는데 그죠? 이놈의 값이 점점 커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인 M0 값으로 회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T2 릴렉세이션은요. XY 축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RF 코일을 이용해 가지고 XY 플레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코일을 놓고 측정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측정되는 값은 어때요? XY 플레인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90도로 누웠으니까 맥시멈으로 측정이 되는 매그네틱 필드의 값은 M0 값이 측정이 되겠죠. 맞나요? 근데 얘가 점점 값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눕히지 않았을 때는 XY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XY 성분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은 그러면 측정되는 값은 제로죠. 처음에. 맞습니까? 초기엔 제로잖아요. 90도 눕히면 이게 M0가 되죠. 근데 요 M0 측정되던 게 다시 0으로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상태가 0이니까. 그걸 이제 릴렉세이션, 그것도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릴렉세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요, 원인이 조금 틀립니다. T1 릴렉세이션하고 틀려요. 그래서 T1 릴렉세이션하고 뭐가 틀리냐면요, T2 릴렉세이션은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사실 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우니까 잘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T1은 정말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누워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걸어주는 외력이 없어지는 상태니까. 그죠?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돌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회복을 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T2 릴렉세이션은 뭐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냐면요. 얘가 혼자 있으면은 T2 릴렉세이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T2 릴렉세이션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조직 내에 물 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무지무지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사람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수소 원자 핵들이 되게 많죠. 주위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뭐에다가 비유를 하냐면요. 자동차 경주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 자동차 트랙이 있습니다. 잘못 그렸는데 트랙에서 자동차 한 대가 이거를 어떤 일정한 속도로 예를 들면 시속 뭐 100km로 이렇게 계속 돕니다. 그렇죠? 그럼 주위에 방해를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일정하게 계속 100km의 속도로 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동차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F1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주위에 뭐 빨간색 자동차도 있고 노란색 자동차, 페라리도 있고 뭐 그죠? 포르쉐도 있고 이런 다른 자동차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끼리 뭔가 일종의 얘네들 전부 다 100km의 속도로 달려라 라고 하면 얘네들이 100km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 수 있을까요? 못 돌죠. 왜? 주위에 있는 다른 애들이 걸리적거리잖아요. 그죠? 방해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들만의 이런 트랙을 딱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돌게 한다면은 똑같은 속도로 돌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그런 트랙이 안 정해져 있고 이 길을 따라서 자유롭게 돌 수 있게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주위에 있는 애들의 영향 때문에 얘가 일정한 속도로 돌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주위에 있는 다른 수소 원자 핵들의 영향에 의해서 매그네틱 필드 측정되는 값이 사라지는 현상을 T2 릴렉세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 이건 사실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데요. 자, 자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냐면요. 이게 지금 XY 플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90도로 눕혀놨습니다. 90도 눕힌 상태에서 처음에는 지금 얘네들이 사실 똑같이 이렇게 흔들어 줬으니까 이거 우리가 흔들어 줬다가 얘를 딱 끊었을 때 끊은 상태, 지금 처음 상태, 처음 이제 90도로 누운 상태예요. 누운 상태에서는 요 자석들의 방향이 다 어때요?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겠죠. 요 상태에서 얘가 돌죠. 엄밀히 얘기하면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다 돌고 있습니다. 이 도는 주파수가 얼마다? 뭐라 불러요? 라모 프리퀀시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죠? 라모 프리퀀시 꼭 외워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라모 프리퀀시, 그러니까 감마 자이로 매그네틱 레이시오 곱하기 B0의 주파수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얘들이. 그죠? 근데 얘네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작은 자석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게 N극, S극, N극, S극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자석들이 있어요. 그죠? 요 자석들이 요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지금 뭐야? 예를 들면 100MHz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 놈만 있으면 그냥 일정하게 100MHz 속도로 계속 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옆에 다른 자석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죠? 자, 요게 여기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돌죠. 그죠? 여기 가 있죠? 그럼 여기는 S극이고 요게 N극이죠. 그럼 얘는 지금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가 돌다가 N극하고 S극하고 어때요? 당기죠. 당기면은 얘는 요 자석하고 요 자석하고 서로 당기니까 얘가 이쪽으로 돌아가는데 얘는 이쪽 방향 힘을 받을 거고, 그죠? 얘는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쪽 방향 힘을 받죠. 서로 당기는 힘 때문에, 그죠? 돌아가는 거에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죠. 주위에 있는. 이해돼요? 그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다른 어떤 수소 원자 핵들이, 그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매그네타이제이션 들 때문에 방해를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원래 정해진 자기의 페이스대로 돌지 못하고 뭔가 페이즈가 엇갈리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페이즈가 엇갈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점점 더 페이즈가 엇갈려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심해지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얘네들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이게 일어서 가지고 지축으로 회복이 되기 이미 이전에 얘네들 사이의 페이즈들이 전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엉망이 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XY 플레인이고 여기다가 코일을 놔가지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를 여기서 측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예를 들어 지금 5개 있다고 가정하면요. 5개가 똑같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그러면 여기 이제 매그네틱 필드가 많이 측정이 되다가, 그죠? 근데 얘네들이 페이즈가 점점 어그러져서 서로 다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속도는 똑같아요. 어차피 라모 프리퀀시로 돌아가는데요. 주위에 있는 애들의 영향 때문에 얘네들의 페이즈가 이런 식으로 다 엇갈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가 서로 어떻게 돼요? 캔슬이 되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코일에 측정되는 매그네틱 필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페이즈가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여기서 측정되는 매그네틱 필드는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얘네들이 완전히 지축으로 회복이 되기 이미 이전에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코일을 놓고 측정을 해보면은, 그죠? 요 XY 플레인상에서 돌아가는 애들이 만들어내는 매그네틱 필드가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사라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T2 릴렉세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설명이 지금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를. 자, 보세요.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트랜스버스 릴렉세이션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핀 릴렉세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뭐 이게 왜 스핀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스핀과 스핀 사이 어떤, 그렇죠? 서로 인터랙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릴렉세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트랜스버스 릴렉세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시그널,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XY 플레인에 있는 XY 플레인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그죠? 그 시그널을 이제 특정을 했을 때 그 시그널이 디케이하는 현상을 나타내고요. 뭐 이거는 이제 스핀 릴렉세이션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렇죠? 뭐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인접해 있는 다른 스핀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매그네틱 필드에서의 펄추베이션에 의한 거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애들이 얘가 정상적으로 도는 걸 방해하고 서로 인터랙션 때문에 얘네들이 똑같은 페이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페이지가 점점 엇갈리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래서 페이지가 많이 어그러지게 되면 외부에 측정되는 매그네틱 필드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요거를 이제 T2 릴렉세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큰일 났네. 다음 수업 해야 되는데. 다음 수업이 내가 30분부터인데요.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호가요. 처음에 이제 눕혔을 때 시그널 앰플리튜드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쭉 이렇게 가다가 이거는 이제 어떤 익스포넨셜한 인벨롭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요.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고 해요. 프리 인덕션 디케이. 줄여서 FI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T2 릴렉세이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이 내일인가? 그죠? 네, 내일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